돈 어디 있어? 그 많은 돈 전부 어디다 숨겼냐고. 당장 마지못해? 그 여자의 얼굴은 증오와 탐욕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단 10원도 줄 수 없어. 전부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우리 남편 꼬드겨서 돈 빼돌렸지.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줄 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암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복부를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발길질과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찬란했던 제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 나이 50 중반, 저는 평생 요행을 바라며 복권 한 장 사본 적 없는 여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건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남편이 좋아했죠. 매주 꼬박꼬박 복권을 사들고 와서는 혹시 아냐고 수십억이 하루아침에 우리 것이 될지 누가 아냐며 큰 소리치던 그 사람. 결국 그토록 원하던 1등 당첨은 구경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졌네요.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5년이란 긴 시간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동조차 못하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보낸 그 세월은 제게서 모든 빛을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훌쩍 커버린 아들과 단둘이 남았으냐. 저는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남긴 작은 재산으로 근근히 버텼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 녀석이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저 대학에 가야겠어요. 간호사가 되려고요. 간호사? 하고 싶은 거 없다더니 갑자기 왜? 요즘은 남자 간호사도 전망 좋대요. 무엇보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이랑 용돈은 해결할 수 있는데 엄마 생활비를 못 드려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의 그 속 깊은 말 한마디에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50줄에 저는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을 5년간 간병했던 그 지독했던 경험이 어쩌면 제게 주어진 또 다른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던 그때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운명의 날로 이제부터 이야기를 되돌려볼까 합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단출한 외식을 마치고 전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첫 출근 날을 맞았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뜨끈한 국밥을 앞에 두고 아들 녀석이 제 손을 꾹 잡으며 말했죠.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는 거 알죠? 엄마 건강이 무조건 최고예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놈아, 엄마가 그렇게 약해 보이냐? 걱정하지 마. 엄마 보기보다 끈질긴 거 몰라? 두고 봐. 엄마가 일 열심히 해서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고 너 장가 갈 때 얼마라도 꼭 보태줄 거야. 기대하라고.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곳은 소문으로만 듣던 부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어찌나 높던지 마치 성벽처럼 느껴졌고 묵직한 철대문은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들여다볼 엄두도 못 낼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멋지게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그 뒤로 보이는 푸른 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드라마에 나오는 별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거실은 또 어땠고요? 웬만한 집 운동장만한 크기의 번쩍이는 가구들과 호화로운 장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이한 그 집의 안주인은 마치 영화 배우처럼 화려한 옷차림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우리 남편은 안방에 서서만 생활해요. 거실에도 잘 안 나오고요.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를 따라 들어간 안방이라는 곳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와 눈이 부실 지경인 거실과는 달리 안방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동굴처럼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까지 섞여 있었죠. 저는 우선 무거운 커튼을 걷고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그제야 제가 돌봐드려야 할 분이 캄캄한 방구석 휠체어에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뒷모습만으로도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주인이 코를 막으며 말하더군요. 아유, 냄새. 난 이 방에 오래 있기도 싫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잘 좀 돌봐주세요. 인사 나누고 잠깐 나오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과 지저분한 수염, 인기척이 분명 있는데도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분이 놀라지 않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초연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지낼 요양보호사로 왔어요. 그 순간 남자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저 역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오빠예요? 종수 오빠? 양초연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아는 그 양초연 맞아? 맞아요, 종수 오빠. 나 양초연이에요. 오빠 맞죠? 정말 오빠 맞냐고요. 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 종수 오빠의 휠체어가 옆으로 휙 밀려났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힘에 떠밀려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그 찰나에 오빠가 저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움직인 것이었죠. 왜요? 이러지 말아요. 네? 침착해요, 종수 오빠. 얼굴 좀 봐요. 네? 저는 넘어진 것도 잊은 채 다시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커다란 눈에 뭉툭한 코, 작은 입술까지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종수 오빠 역시 저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 어떻게. 제 탄식에 종수 오빠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20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꼴 보여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꼴이라니. 운명이란 것이 참으로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울부짖던 그 시절에는 기어코 우리를 갈라놓더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마주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까마득한 과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우리의 첫사랑은 우리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제가 18살, 종수 오빠는 저보다 1살 많은 19이었죠. 우리는 고궁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제 곁에 그곳에 놀러왔던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던 종수 오빠는 그림을 보는 게 취미라며 제가 그리는 수채화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이 참 좋네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시작된 대화. 사실 저는 첫눈에 오빠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멋진 옷차림에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를 가진 남자는 제 생애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오빠는 고궁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명동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돈가스라는 걸 사주었죠. 칼로 한 입 크기로 잘라 제 입에 넣어주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오빠가 입고 나온 꽈배기 모양의 니트와 청바지는 또 얼마나 멋있던지요. 돈가스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고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에 빠졌고 세상에 오직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땐 둘 다 상사병이 날 지경으로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애틋한 편지와 설레는 국제전화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다 오빠가 방학이 되어 한국에 나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결국 그 뜨거웠던 사랑의 결실로 저는 20살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세상을 잃은 듯 절망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종수 오빠는 달랐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초연아. 아기 생긴 건 하늘의 뜻이야. 같이 미국으로 가서 나서 넌 아기 낳고 난 공부하고 이렇게 된 이상 부모님도 허락하실 거야. 그는 끝까지 저를 책임지겠다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지만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특히 종수 오빠네 집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죠. 서럽고 힘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오빠네 집은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운수회사 대표였고 친가는 대대로 정치인 집안, 외가는 교수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저희 집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죠. 제 임신 소식에 오빠네 집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는 꼭 지키자.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치 말자. 우리는 손가락까지 걸고 굳게 약속했지만 어린 저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대궐 같은 집에 혼자 불려갔습니다. 종수 오빠 모르게 오라는 말에 몰래 찾아간 것이었죠.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혀 어디론가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은 사람은 다만인 종수 오빠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냐? 우리 종수 홀린 여우 같은 년이. 이 앙큼한 것. 어머님. 종수는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야. 너 돈 냄새 맡고 우리 종수한테 접근했지? 어떻게 꼬셨어? 당장 말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분해서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종수를 미국까지 유학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달라붙었을까? 쯧쯧. 당장 헤어져라. 자, 여기 돈이다. 이거 받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여길 떠나. 안 그러면 뒷감당 못할 줄 알아. 알았어? 어머님 죄송해요. 저 못 떠나요. 뱃속의 아기는 종수 오빠 아이예요. 노여움 푸시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로 도망갈 용기도 없었고 뱃속의 아기 때문에 오빠와 헤어질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모진 수모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종수 오빠는 부모님께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절대로 초연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자꾸 이러시면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도망쳐버릴 거예요. 오빠의 강경한 태도에 그의 부모님은 더욱 불같이 화를 내셨죠. 오빠는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초연아, 절대로 나 없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만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랑 같이 가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 오빠. 그렇게 약속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20살의 저는 그분들의 교활한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제 옆으로 새까만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그 안에는 종수 오빠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니? 나랑 얘기 좀 하자. 제가 머뭇거리자 그분이 직접 차에서 내려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산부가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걸어다니면 쓰나. 어디 가는 길인데 내가 데려다 줄게. 어서 차에 타라.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 그 아이 우리 종수 아이라고 했잖니. 얼른 타. 왜 그렇게 떨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어디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자꾸나.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는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끝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불안감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손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저는 폐건물의 차가운 지하 창고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매달리자 그분은 저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분수를 알고 나댔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까불어? 우리 종수는 시아버지의 재산, 지위, 명예 모든 걸 물려받을 3대 독자야. 끼리끼리라는 말 들어봤을 거다. 종수한테 어울리는 신부감은 따로 있어. 욕심이 부른 죗값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반성이나 해. 어디 가세요, 어머님? 왜 문을 잠그세요? 여보세요? 사람 살려! 꺼내주세요! 제발 꺼내달라고요.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완벽한 어둠과 추위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었고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기에 종수 오빠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춥고 무섭고 힘들어서 울다 지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섬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던 걸까요? 부모님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내셨고 저는 기절한 채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경험은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만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했고 부모님 역시 딸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시던 아버지는 제 처참한 모습을 보다 못해 그 집에 쫓아가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 키우는 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범죄 아니고 뭡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쪽 아들은 죄 없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어떻게 애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놔? 당신들이 사람이야? 한겨울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임신한 애를 가둬놓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 양반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딸 교육 잘못 시킨 거라 반성할 것이지. 어디로 와서 큰 소리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잘했나. 3대 독자 앞길이 막히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누가 뿌린 씨인데 이따위 소리를 해. 돈 있으면 다야? 우리 초연이 공부도 잘하고 미래도 창창한 애였어. 당신네 그 잘난 아들만 아니었어도 우리 딸 얼마든지 잘 살았다고 감옥에 갈 짓을 저질러 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뭐?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그래? 그 귀한 딸내미가 혼전 임신에 유산까지 했다고. 참 장하다, 장해. 아버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부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저는 거의 미쳐버렸고 종수 오빠가 찾아와도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알아누웠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반우시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이 동네를 떠야 한다고.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밤 우리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정든 동네를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종수 오빠에게 남기는 짧은 쪽지 하나만을 남겨두고 차에 올랐습니다. 종수 오빠에게 날 잊어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악몽이었다고 생각해줘. 그렇게 무정한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는 이별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간 뒤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텅 빈 방 안에서 죽은 듯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부모님은 제게 선을 보라고 성하셨습니다. 결혼 안 해요. 그런 거 절대로 안 볼 거예요. 제 완강한 거부에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적당히 착한 남자 만나서 결혼해. 이렇게 방에만 틀어박혔으면 뭐 할 건데? 쓸쓸하게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는 것보다야. 결혼해서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100번 낫지. 벽만 보고 우두커니 있지 말고 어서 좋은 남자 만나서 보란 듯이 시집가서 잘 살란 말이야. 부모님은 제 과거를 고려해 사별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한 남자들만 골라 선을 보게 했습니다. 물론 제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죠. 양심에 찔렸지만 더 이상 부모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좋다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장가를 갔다가 아내와 1년 만에 사별한 사람이었고 제 아픈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도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푸근한 성격에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에게 저는 살면 살수록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정을 붙이고 살다 보니 아이도 생겼고 우리 아들 수아한이를 얻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속옷까지 정성껏 다려주고 아들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제 손으로 만들며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우연히 종수 오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유일한 친구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였죠.
종수 오빠는 제가 떠난 후 저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하고 다시 유학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종수 오빠 부모님은 저를 없는 집 자식이라며 그토록 무시하더니 그 여자는 있는 집 딸이라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다더군요. 다 지난 일인데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는 부잣집 딸이래 며느리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 둘은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있잖아 초연아, 근데 말이야 그 결혼 사기 결혼이었대. 뭐? 사기 결혼이라고? 응. 둘째 100일 무렵에 그 여자 거짓말이 싹 다 들통났다는 거.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부모도 다 가짜고 학력, 경력, 살아온 모든 게 전부 거짓말이었대. 종수 오빠 잡으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지. 세상에 어쩜 그런 여자가 다 있어. 하지만 종수 오빠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기에 이혼은커녕 아내의 모든 과오를 덮어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종수 오빠의 부모님도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였고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종수 오빠는 아내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져 부사에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뻔뻔한 여자가 애들 유학 보내달라고 졸 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종수 오빠도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애 엄마랑 애들 싹 다 외국으로 보냈는데 그 후로 한국에는 코빼기도 안 비춘다더라. 그 오빠 혼자 오랫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낸 거야. 그게 뭐냐,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지난번에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엄청 마르고 안쓰러워 보이더라. 그랬구나, 미정아. 근데 앞으로 나한테 종수 오빠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좋은 얘기도 아닌데 내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 알았어. 미안해. 난 또 내가 궁금해하는 줄 알고.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 저는 한동안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종수 오빠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를 오직 돈으로만 본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며 그저 돈만 벌어 보내는 기러기 아빠. 그 아내는 한 달 생활비와 학비로 수천만 원대의 돈을 요구했고 자식들 역시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툭하면 명품을 사달라, 요트를 사달라 조르며 주변 재벌 자식들과 아빠를 비교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종수 오빠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숙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정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낳아 키우는 엄마였고 가족의 단란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혼자 외롭게 살아갈 종수 오빠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죠.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피곤해하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는 아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종수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나 가족들과 오손도손 지내는 행복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 미정이가 커피를 마시자며 저를 불러냈는데 대뜸 종수 오빠 얘기를 꺼내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초연아, 나 이 소식 듣고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종수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니? 왜 그래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종수 오빠 이제 못 걷는데 밤늦게 혼자 퇴근하다가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대. 크게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거야.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던 아내와 자식들은 종수 오빠가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 몇 통이 전부였고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했죠. 결국 인내심이 폭발한 종수 오빠는 그 뒤로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돈줄이 끊긴 가족들이 한달음에 한국으로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까마득한 젊은 시절의 종수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치도록 좋아하던 20살 무렵, 오빠는 앞길이 창창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집안에 밝은 미래, 착하고 반듯한 성품까지 모두가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것은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길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종수 오빠의 인생은 지름길은커녕 온통 가시밭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었지만 멀쩡히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남편 몰래 혼자서 자주 울었습니다. 그때는 제 남편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 마음이 2배로 힘들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랐는데 그런 큰일을 당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간병과 아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고 5년 만에 다시 사회에 나왔는데 요양보호사로 처음 만난 환자가 바로 종수 오빠라니 이것 또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종수 오빠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면도도 하지 못한 완전히 폐인이 된 모습으로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 이성으로서는 금지된 사이였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요양보호사와 환자의 관계는 하늘이 허락한 것이 아닐까. 저는 하반신 마비로 도움이 절실한 종수 오빠와 요양보호사가 된 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려 했었습니다. 종수 오빠는 그 거대한 집에서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분명 그 집의 주인이건만 조금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종수 오빠의 아내가 제게 지시하는 내용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잘 부탁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따로 불러내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냄새만 안 나게 저 사람 대소변 처리만 잘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저 사람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운동이니 산책이니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된다고요. 괜히 힘 빼지 말고 화장실 문제나 잘 처리해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집안은 종수 오빠의 아내가 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온 집안을 제 집처럼 활개치고 다녔지만 정작 집주인인 종수 오빠는 1층 안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이나 아내는 안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만 뚝 떨어진 외로운 섬 같았죠. 외식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구경거리,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종수 오빠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다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마누라도. 자식놈들도 다 내가 귀찮은 거야. 논에 가시겠지?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랐을지도 몰라. 돈 필요할 때는 전화로 그렇게 아양을 떨더니 내가 이런 꼴이 되니까 들여다보지도 않잖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너도 봤지? 내가 왜 살아서 이 꼴을 보고 있나 몰라. 자꾸 그런 우울한 생각만 하면 뭐가 좋아. 정원에 나갈래요? 산책하고 햇볕 쬐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싫어, 안 나가. 난 여기가 편해. 청소하고 환기시켜야 하니까 잠깐만 나가자. 종수 씨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해야겠네. 나 조금 할 줄 알거든. 우리 남편도 5년이나 병상에 있었으면. 그때 실력이 좀 늘었어. 정원 의자에 앉아서 해줄게. 방에서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그건 괜찮지?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미처 몰랐네. 자식은 있고? 응, 아들 하나 있어. 제대하고 다시 대학 갔어. 기특한 녀석이야. 애가 철이 일찍 들었어.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아팠던 20살의 기억은 꽁꽁 숨겨둔 채 그 이후의 이야기들만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세상의 풍파는 산처럼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건 종수 오빠뿐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각자 짊어지고 온 세상의 짐을 묵은 먼지처럼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물론 종수 씨의 가족들은 우리의 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에게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도 아내와 자식들은 종수 씨가 잠시 정원에 나가거나 거실을 지나가기만 해도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습니다. 결국 안주인은 저를 따로 불러세워 마치 아랫사람을 혼내듯 쏘아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린 말씀 귓등으로 들으셨나 봐요. 왜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엔 서슬퍼런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저 사람이 거실이랑 정원에 나오는 건데요? 교육받을 때 환기나 산책, 가벼운 운동이 환자분께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안 되니까 햇볕도 쬐어드리는 게 좋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방에만 갇혀 지낼 수 있겠어요. 요난 떨기는. 그럼 약속 하나만 하세요. 저 사람, 나나 우리 애들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종수 씨의 컨디션이 무척이나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출근해보니 밤새도록 열이 났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정신을 거의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물수건과 약을 찾으려 허둥댔죠. 그때 종수 씨의 아내가 그런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사장님이 밤새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열이 너무 높아서 불안하네요. 열이 더 오르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관둬요. 그러다 말겠지. 오늘 집에 손님 오기로 했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아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답답하다 어쨌다나 하면서 창문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길래 활짝 열어줬더니 감기라도 걸렸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칼바람이 불었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줬다고요? 그건 일부러 병이라도 얻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종수 씨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땀에 젖은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열은 조금씩 내렸고 오빠가 고통스러운 숨을 고르며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안방을 나서는데 정원을 가로질러 낯선 젊은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종수 씨의 아내는 모두 외출한 상태였는데 말이죠. 아니었습니다. 야한 옷차림의 안주인이 현관에서 그 남자를 맞이하더니 보란듯이 허리를 감싸 안고 서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재문이 닫히기도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개걸스럽게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방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집 안으로 버젓이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다니요. 서재 안에서 벌어질 일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참담한 기분에 저는 욕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물을 세차게 틀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종수 씨는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여자라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저토록 파렴치한 짓까지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 꼬박 앓고 난 뒤 종수 씨는 기력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그럴수록 제가 더 힘을 내서 용기를 주고 말동무가 되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빠, 밖에 날씨가 진짜 끝내주게 좋아. 옷 따뜻하게 입고 햇볕 쬐러 나가자. 싫어. 나 같은 놈이 해는 봐서 뭐해? 뭐 하긴? 사람은 해를 봐야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오빠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오니까 산책 가자고 그렇게 졸랐으면서.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젊었을 적 가슴 아팠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고 만 것이었죠. 제가 종수 오빠 어머니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방 안에서 울고만 있으면 오빠가 늘 저를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며 산책을 가자고 제 손을 끌고 나가곤 했었거든요. 저는 얼른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운동치료 시작해요. 내가 다 알아봤어. 아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희망을 가져야지. 의사 선생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셨다며. 나랑 오빠 2인 1조라고 생각하고 나도 열심히 도울게. 응?
결국 종수 씨는 제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헛고생인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일에 힘을 써요. 그럴 시간에 청소나 더 깔끔하게 해주세요. 네? 어우, 진짜 귀찮게 구네. 종수 씨의 아내는 제 면전에 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퍼붓고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오빠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재활센터에 예약할 테니 운동을 다니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후 집에 돌아온 뒤로 종수 씨는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철저히 감시하며 집안에 가둬두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는 전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내가 혹시라도 재산 빼돌릴까봐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이게 감옥이지 뭐가 달라. 그 후 저는 기회를 엿보다가 가족들 몰래 재활기구를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어차피 안방은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저는 매일 조금씩 종수 씨에게 운동을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전해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종수 씨의 다 큰 자식들이 나누는 끔찍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아빠 저렇게 100살 넘게 사는 거 아니겠지? 미쳤냐? 무슨 그런 말을 해. 말이 시가 될까봐 무섭다. 진짜 아빠만 없어도 지금 당장 회사 하나 차리는 건 일도 아닌데. 넌 게을러 빠진 놈이 사업은 무슨. 난 내 목 챙겨서 다시 해외로 나갈 거야. 그나저나 아빠 돌보는 저 아줌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보기 거북해 죽겠어. 바꿀까? 엄마도 그 얘기하던데. 근데 바꾸면 더 골치 아파진다고 그냥 두자던데. 여기서 더 오버하면 내보내는 게 맞지. 아빠가 괜히 건강해지면 곤란하잖아.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올 날이 더 멀어진다는 소리니까. 짐승도 저 녀석들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돈. 제 엄마를 꼭 빼닮아서인지 돈밖에 모르는 괴물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언제 죽을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아이들과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등짝이라도 후려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수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빠 역시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 찾아왔습니다. 종수 씨가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된다. 초연아 이거 봐. 오빠 완전히 섰어. 비록 몇 초지만 내 두 발로 섰다고. 조심해 오빠. 세상에.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종수 오빠는 수없이 포기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옆에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날 퇴근 준비를 하는데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빠? 저는 봉투 안에 든 것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받아줘, 내 성이야. 고맙다, 초연아. 너 아니었으면 난 평생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말로는 이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발 받아줘. 왜 이래요? 저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1억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못 받아요. 다시 넣어둬요. 너 이거 안 가져가면 나 그냥 여기서 찢어버릴 거야. 그 아까운 걸 왜 찢어요? 1억이라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종수 씨는 기어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론 단 10원도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빠의 마음을 알기에 지금은 받는 척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수 씨는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으며 더욱 열심히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수 오빠가 휠체어 없이 제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 시도해봤는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외출했다가 돌아오던 종수 씨의 아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신이라도 본 듯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경악과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퇴근하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월급 봉투를 내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한 달치 월급 더 계산해서 넣었으니까 불만 갖지 말고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왜 절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이 여자 보게. 무슨 오리발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밀어.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대소변이나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했죠. 왜 굳이 운동을 시키냐고요. 아까 내 눈을 의심했잖아요. 아니, 뭐하러 서게 하고 걷게 만둬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아줌마. 그럼 서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평생 휠체어에 앉혀두란 말씀이세요? 도대체 왜요? 뭐 때문에 그래야 하는데요? 이 아줌마가 진짜 오지랖이 태평양이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당장.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종수 씨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에 전화를 받았더니 종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의 전화기를 빌려거는 것이라며 그는 제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오빠의 얼굴은 그새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저를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저는 종수 씨의 가족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진짜 대박이다. 우리 아빠 어떻게 꼬셨어요? 옆에 붙어 있으면서 상속이라도 좀 받으려고요. 아, 역겨워. 당장 나가요. 어쩐지 내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다 했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구먼. 부잣집 아저씨가 힘 못 쓰는 것 같으니까 아주 만만해 보여요. 그들은 저와 종수 씨를 동시에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보조기구를 잡고 겨우 걷기 연습을 하던 종수 씨를 아들 녀석이 일부러 넘어뜨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농구공을 가지고 노는 척하면서 정확히 자기 아빠의 다리를 향해 공을 던진 것이었죠. 옆에 있던 딸은 깔깔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빠가 얼마나 느리게 걷는데 그걸 못 맞추냐? 집중력하고는. 쯧쯧, 저 아줌마도 참 웃긴다.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래? 데이트라도 하는 건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눈에 뵈는 게 없니? 아버지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데 그게 자식들이 할 짓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조롱과 야유뿐이었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종수 오빠에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재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이런 얘기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 엄마 바람 펴요. 지난번에 오빠 아파서 누워있을 때 집까지 남자를 끌어들였다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종수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말이 없더니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겠다며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오빠의 부탁대로 증거를 모으는 한편 꾸준히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아무도 없던 날 오빠가 제게 외출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종수 씨는 수십 군데의 은행을 돌며 무려 50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 집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큰 액수에 손이 떨리고 무서웠지만 저는 오빠를 위해 금고를 주문해 그 돈을 모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난리가 터졌습니다. 종수 씨 아내가 은행에 갔다가 남편이 거액을 인출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돈 어디 있어? 그 많은 돈 전부 어디다 숨겼냐고. 당장 마지못해.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단 10원도 줄 수 없어. 전부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 미친 영감탱이가 돌았나. 당장 돈 내놔.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기를 쓰고 말렸지만 결국 종수 씨의 휠체어가 쓰러지며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죠. 그 여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발로 차려고 했고 제가 그걸 막으려다 대신 복부를 3개 맞고 말았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우리 남편 꼬드겨서 돈 빼돌렸지.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줄 테다. 당신이 그러고도 아내라고 할 수 있어? 당신같이 지독한 여자는 난생 처음 봤네. 남편이 무슨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아?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죽을 때 그 돈 저승에 못 가져가. 그때 뒤늦게 달려온 자식들이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제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종수 씨를 부축해 간신히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와 저는 종수 씨를 부축해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여자의 악다구니와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저주처럼 따라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택시 안을 가득 메웠죠. 그렇게 도착한 저희 집은 오빠가 살던 대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고 낡은 빌라였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아들은 엉망이 된 제 모습과 낯선 남자를 보고는 크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그간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제 얼굴보다는 제 뒤에 서 있는 종수 씨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왜 저 아저씨를 우리 집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나, 미안하다. 저 사람 지금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안일에 이렇게까지 깊게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 아니냐고요. 아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 아저씨한테 아직도 옛날 감정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출발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냐고요. 저 아저씨한테 무슨 남다른 감정이라도 있는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야. 그저 측은지심일 뿐이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저는 차마 뱉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나, 내가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응? 제 간곡한 부탁에 아들은 마지못해 알겠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단순한 연민과 동정심뿐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도 어느새 애틋한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괜히 아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막연한 죄책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종수 씨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서처럼 자상하게 하나하나 챙겨주던 것과 달리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종수 씨는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달라진 제 행동과 저희 모자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금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 오빠가 먼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초연아, 지금까지 신세만 져서 면목이 없다. 나 때문에 내가 아들과의 관계가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아. 오빠, 이제 나 혼자 살고 싶어. 집을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전에 살던 동네 역 근처로 얻어주면 좋겠어. 거기가 여러모로 다니기 편할 것 같아.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세권의 생활이 편리한 곳으로 신경 써서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죠. 종수 씨가 이사를 마친 날 저는 고민 끝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 요양보호사 일 그만두려고 해요. 아들 보기가 불편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종수 씨를 계속 마주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초연아,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너무 무섭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믿겠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차마 매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종수 씨를 돌봐주게 되었고 그 사이 오빠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했죠. 솔직한 내 심정이야, 초연아. 우리 젊은 시절은 다 흘러가 버렸지만
지금은 또 지금대로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나 계속 운동해서 반드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돌아갈 거야. 촌이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오빠의 고백에도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종수 씨는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의 전처는 우리를 향해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꽃뱀한테 홀린 남자들 잘 되는 꼴을 못 봤거든. 전종수, 내 미래도 훤하다. 훤해. 나중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찾아오기만 해봐. 소금 한 바가지 뿌려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경찰 불러다 당장 쳐넣어 줄 테니까. 꽃뱀은 그쪽 아니에요? 학력, 경력, 부모까지 전부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주제에. 그동안 종수 씨 뼈골 빼먹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악담은 왜 하는데요?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나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니까. 그동안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였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찾은 것 같아. 종수 씨랑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이제 그만 관심 끄시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참을 말이 없던 종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기랑 만날 생각이 정말 있냐고요. 저는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지만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니었다고요. 그러자 종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수 씨는 이혼 후 눈에 띄게 활기를 찾았고 피나는 재활 끝에 마침내 보조기구 없이도 멀쩡히 걷는 상태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자꾸만 몸이 붓고 살이 쪄서 병원에 가보니 쿠싱병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제 모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종수 씨와 아들은 안절부절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종수 씨가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와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제게 꽃다발과 반짝이는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초연아,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걷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란히 손잡고 가자. 내 옆자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주인이었어. 사랑한다, 초연아. 내 청혼 받아줄래? 아들 앞에서 청혼을 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분 어렵게 다시 만나셨잖아요. 저도 이제 다 컸는데 철없는 이유로 두 분 사이를 반대할 생각 없어요. 두 분 같이 사시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어머니 병 저도 노력하겠지만 아저씨가 옆에서 애써주시면 더 빨리 나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 아저씨 두 분 행복하게 사세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 셋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종수 씨가 마련한 새로운 집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종수 씨에게 요양보호사 월급을 받으며 동시에 그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쿠싱병의 원인이었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저희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결혼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는 기특한 말과 함께요. 아들의 예비 사돈댁에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행복한 고민이겠지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야 제 인생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